저는 이제 오늘 주로 목조로 만들어진 파빌리온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재라는 재료는 자연에 있는 재료 중에서 아마 가장 쉽게 건축화될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과거의 목조와 현재의 목조는 좀 다르죠. 목조 건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목재가 가지고 있는 치약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재는 장점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단점도 많죠. 근데 그 단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축물의 어떤 특성들이 드러나죠. 저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취약성이 있는데 그 취약성을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고유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목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현대 목조는 좀 다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형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두껍고 넓은 판 형태로도 만들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목재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재가 콘크리트 같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철물을 실제 삽입시키기도 해서 그런 목재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없애죠. 그냥 콘크리트 건물처럼 디자인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조의 고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조가 갖고 있는 잠재성이 더 확대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건축의 근원을 얘기할 때 흔히 이제 로지의 신부의 원시 오두막 그림을 얘기해요. 그 원시 오두막을 보면 한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그 원시 오두막을 손으로 가리키는 장면이 있어요. 원시 오두막을 아이한테 설명하는 방법은 그 집안에 들어가서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여자는 그 오두막을 그냥 거리를 두고 이렇게 멀리서 가리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그 물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갖고 있는 의미, 추상성,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이성,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어떤 추상의 세계를 그걸 보는 것, 그리고 이성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도 근대의 한 출발점이죠. 그리고 건축의 근원을 얘기할 때 또 고프리드 젠퍼라고 하는 이론가가 있어요. 건축의 4가지 요소라는 걸 얘기해요. 그 4가지 요소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경사진 지붕이 있고 목구조로 구현된 골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조를 싸고 있는 이렇게 외피가 있죠. 그리고 이 집을 받치고 있는 기단이 있죠. 가운데는 이렇게 화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요소가, 골조는 하나의 어떤 결구의 형식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조술, 요 외피를 싸고 있는 거는 직조예요. 그러니까 골조는 골조라는 재료, 기단을 이루고 있는 거는 도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조술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화로는 도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예술적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물질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아까 그 화로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회를 이루는 거죠. 가족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는 것을 건축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이런 도기술이라고 하는 실제 물질을 바탕으로 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로지에와 이 젠퍼의 구별은 근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두 방향이기도 한데, 하나는 이제 추상성과 이성을 우선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건축을 하면서 항상 2가지 사이를 오간다고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의 건축에서는 소위 이
물질을 기반으로 한 해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위니마스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경험한 경남북의 그 굉장한 화재도 당연히 기후 문제하고 연관이 있고, 서울대 백진 교수가 쓴 건축과 기후윤리라는 책을 꼭 재밌게 읽었는데 제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건축과 기후윤리. 그러니까 이제 기후라는 문제를 어떤 기술적 해결이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 어떤 그냥 윤리적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서로 연대를 해서 이 환경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 글은 철학자 이기상이라는 분이 쓴,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어떤 기술의 의미, 이런 말로 쓰여진 글인데, 이기상이 이렇게 말해요. 기술은 그리스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숙련된 기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능통함과 통찰력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인간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기술적인 암이 있고 또 실천적인 암, 도덕적인 암이 있고 이론적인 암 이렇게 있는데, 근데 미래를 향해서 열고 가는 것은 그게 바로 어떤 기술의 영역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기술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 오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들의 작업도 보면 그게 사실은 새로 창조했다기보다는 그 자연의 원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4개 정도의 파빌리온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생태적 매트릭스라는 의미는 이제 결국은 이 생태성과 실제 우리의 복잡한 사회 구조 안에서 그런 의미들이 어떻게 담겨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우리 삶의 문제로 옮겨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복합적인 맥락과 기후윤리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건축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말로 쓴 것이고, 근데 이제 마침 매트릭스라는 말의 의미는 수학의 어떤 행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회 개인이 성장 발달하는 어떤 기반,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것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그물망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것과 저런 매트릭스 개념이 결합하면 이런 환경 문제와 도시의 어떤 복합성, 그리고 그게 건축 안에 통합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한 주제고요. 제가 이제 가장 처음 파빌리온을 만들었던 거는 2015년에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어떤 개관을 앞두고 하나의 어떤 아카이빙의 의미로서 작업을 했었고, 저와 이제 일본 건축가 그 구마겐고가 같이 하나씩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뒤에 너와돔이라는 작업을 구마겐고 선생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파빌리온을 만들면서 주제를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으로 하기로 했었고, 그 이유는 현대 건축에서의 특징은 어떤 가벼움, 어떤 경제성, 효율,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그 당시 이제 이 경골목 구조를 보면 그 오른쪽에 보면 제가 달라스에 갔을 때 저소득층을 위한 집 짓기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저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저 공법이 갖고 있는 정말 로우테크고 뭐 그런 집이지만 그게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는 공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이 집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어떤 벽식 전통을 따르는 목구조로 만들었지만 벽식 전통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옥을 보면 무거운 목조죠. 뭐 오래된 구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둥 보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도미노 시스템처럼 어떤 자유로운 평면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현대적인 건축의 특성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위기애를 갖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파빌리온은 실제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조건도 없었고, 단지 어떤 이 시기에 어떤 구조물을 우리가 아카이빙 할 것인가만 주제로 주어져 있고, 쓰임에 대한 얘기도 장소에 대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재료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구조의 가장 최소 단위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그 구조 단위가 어떠한 정도 경관을 통해서 연결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조인트하는 방식에 대한 것, 위피에 대한 것들을 계속 스케치하면서 과정들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파빌리온은 지금 이제 광주 지역의 3개 대학 학생, 또 서울 지역의 2개 대학 학생, 총 5개 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3일간의 작업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파빌리온을 만드는 이제 전체적인 조건은 저렇게 이제 그냥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3일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60mm 각재를 저렇게 정글짐 형태를 반복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립하는 단계에 이르르고, 또 한쪽에서는 저렇게 조립되고 또 연결시켜 가는 것이었어요. 만드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목조는 이제 되게 철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목재와 철물 간의 강도가 너무 차이가 커서 어떻게 보면 그 플라스틱 같은 중간 정도 강도의 재료가 저런 목조를 연결하는 커넥터로서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이제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레탄 폼을 만들어서 이 긴결하는 커넥터로 연결해서 사용했어요. 이게 만드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는데, 이 파빌리온은 기본적으로 가벼움의 원리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60mm 각재를 이용해서 정글짐 형태로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조합하면 이 파빌리온이 완성되는데, 지금 이제 보는 것처럼 그 정글짐 형태가 조합하는 과정에서 2개가 모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2개가 모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4개가 모인 거고, 그러면 이제 저런 마치 기둥 크기처럼 150mm의 기둥과 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전략은 뭐였냐면, 기본적으로는 아주 민주적인 방식, 가벼움의 원리로 이 파빌리온을 만든다. 그런데 저 안에서는 이제 창호에서부터 60mm 각재, 또 2개가 연속되어 있는 것, 4개가 연속되어 있는 것, 이렇게 위계의 구조가 생겨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벼움과 무거움의 원리가 현대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2번째 작업은 재작년에 서울숲의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이제 국제지명공모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 이제 서울숲이고, 여기에 이제 야외 공연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야외 공연장의 무대 구조물이 기존에 있었고, 근데 그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구조물을 공공미술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 대지는 이제 주변은 다 평평한 대지인데, 이 야외 공연장의 그 형상을 위해서 이 무대 부분이 2m 정도 레벨이 낮게 만들어져 있었고, 이 뒤쪽에 주민들 산책로 쪽에서도 2m가 낮아서 이제 계단으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통로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구조물이 어떤 야외 공연장의 무대일 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를 이어주는 느슨한 질서다. 그래서 마치 어떤 생태적이고 미학적이면서 기능적인 방식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것,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이 4개의 동선, 무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구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단면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2분의 작업도 당연히 이제 가장 작은 세포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생태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부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전체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대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이런 역학적 세계관 혹은 또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이런 우리가 전체라는 걸 먼저 가정하고 부분이라는 거는 그냥 선택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방식으로 도구적인 수단으로 만들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좀 더 환경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런 생태학적 세계관, 그러니까 부분의 원리가 정확하게 정의되고 그리고 그게 전체로 나가고 전체에서 다시 부분으로 오는 그런 방식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소재를 선정하는 거에서부터 소재의 크기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합되는 최초의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컴포넌트는 구조적 유용성도 극대화하면서 저 비어진 사이 공간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연속시켜서 하나의 어떤 유닛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적층시켜서 여기에 이제 공연장이기 때문에 어떤 흡음 효과를 갖고 있는 곳, 또 반사판이 되어주는 면,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다공성 면을 이제 단열재가 채워질 수도 있고, 또 방음 성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구조적인 보강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되는 걸 전제로 해서 저 다공성 구조물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공연장을 디자인하면서의 모습인데, 반사판도로 작용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음이 확장할 때 주거지까지 소리가 확장되지 않도록 흡음 벽의 역할을 하는 것, 그걸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전환하려고 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자연의 일부처럼 변해가는 것, 이렇게 전제하고 있고, 저 구조물은 지붕까지도 실제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한 20년 정도의 수명을 개런티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장에서 그 유닛들이 제작이 됐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조립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조적 형태의 조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조가 이제 흔히 하나의 어떤 선부지의 집합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어떤 조적의 형태처럼 만들어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는 날 이제 지붕의 모습이고, 이 지붕도 이제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 단계를 통해서 물 문제를 처리하는 디테일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여러 개 통로와 연결되고, 왼쪽에 이제 흡음을 위한 벽면과 저 뒤쪽은 준비실의 역할이에요. 이쪽은 이제 뒤쪽에 통행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작은 쉼터 공간이 되고, 이게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공연날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조명 작업하고 연동되어 있는 작업이에요. 세 번째 작업은 2023년에 5차 광주 폴리. 이번 이제 5차 폴리는 순환 폴리를 주제로 해서, 저는 이제 숨쉬는 폴리를 주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숨쉰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숨쉰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저 건축이 처음 만들어지고 폐기될 때까지 전체적으로 환경에 얼마나 적게 부담을 주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작업을 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이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어원적으로도 보면 실제 생태라는 말은 이 경제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생태와 경제가 하나였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생태라는 말은 그게 어떤 생명성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효율과 경제성과 이렇게 융합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생태학이 우리 시대의 제일 철학이다라고 말하고, 또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회는 도태되고 생산성을 구하는 자들이 세상을 발전시킨다. 마치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생태성과 경제성, 효율 이런 문제들은 통합적으로 고민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광주고요. 광주 여기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고, 여기가 동명동이라는 데고, 요 길이 이제 철길을 이제 공원화한 길변에 이제 사이트는
정해져 있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스케치를 하면서 이제 숨쉬는 폴리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친환경 전문가가 함께 하면서 이 과정들 전체를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된 아이디어의 기본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이 공원이고, 공원이 이제 약간 야외 공연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데라서, 그래서 이제 야외 공연장을 겸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새로운 파빌리온을 만들지 않고 이 파빌리온이 옮겨가서 역할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러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재료의 어떤 사용을 줄이는 방식이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폴리는 인천에서 제작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계산해서 다 고려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폴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재료들이 광주로 차를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 재료들이 거의 모여 있는 인천의 공장에서 한 번에 다 재료를 모아서 조립하고 그 완성된 것을 이제 광주까지 하루 반에 걸쳐서 옮겨가는 과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곧 거기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거죠. 평면의 모습이고, 평면은 그냥 단순한 평면이고요. 근데 이제 외피에서 저런 이제 숨쉬는 건축의 성능과 또 동시에 이제 인상도 생각하게 됐어요. 단열재는 실제 셀룰로스를 썼고요. 그래서 저 벽면도 숨쉬는 기능들을 어느 정도 갖게 만들고, 또 실제 저 내부에서 보는 표정에서도 어떤 숨쉬는 건축의 인상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제작된 모습이고, 이건 이제 측면에서 그 산책로에서 본 길이고, 이제 저렇게 이제 열어두고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이 폴리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들은 저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건축은 밑에 이제 쿨튜브가 묻어져 있어서 실제 이제 땅에 어떤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 겨울에는 좀 따뜻해진 공기를 이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명과 그 쿨튜브를 작동시키는 모든 전기들은 저기서 생산을 하고 또 잉여가 생겨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내부이고, 이게 이제 어린이 도서관으로 운영되는 모습이고, 저 야외에서는 이제 이런 공연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전문가가 사실은 아주 작은 건축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과정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탄소 전과정 평가를. 그러니까 이 건축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재료를 운송하면서 들어간 뭐 여러 가지 탄소 배출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탄소 총량을 다 산정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일반적인 건축, 일반적인 목조 건축, 숨쉬는 폴리가 배출한 탄소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출한 탄소량은 여기서 이제 전기 생산량이 더 많아서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탄소 제로가 되는 건축으로 이제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작업했던 사람들을 좀 익명화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은 아직 이제 실현되지는 않은 건데,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예술품, 이것도 이제 국제지명공모를 통해서 하게 된 작업인데요. 텍토닉 카르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게 됐어요. 이건 지금 세종시 그 박물관 단지의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박물관에 아까 그 건물이 요 가운데 있고 지하 공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경도면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작업하는 파빌리온이 2026년에 이제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건물이 공사 중이라서 실제 하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텍토닉 카르마라고 한 이유는 원래 우리한테 주어진 주제가 합집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하는 장소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모으려고 하는 것의 원래 것,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어떤 요소죠. 연이라는 말은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문제를 이제 그렇게 해석했었고,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부분에서 전체로의 작업을 통해서 진행한다. 그래서 재료 컴포넌트, 커넥트 시스템 이렇게 진행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120mm를 사용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가벼운 목조와 무거운 목조의 어떤 경계에 있는 재료를 선정하고, 그게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전통적인 구법과 그런 것들의 어떤 원리에서 목재를 어느 정도 손상시키고 목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지. 그러니까 전통 목재에서 보면 싸움의 원리가 있는 이유는 목재의 훼손을 적게 하기 위한 것이죠. 부재가 반씩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4분의 1씩 절삭시키면 이제 반씩 결합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원칙들을 연구했고, 그것이 다양하게 변주되는 모습과 또 이제 실제 합집합이라는 개념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던 과제들이고요. 그래서 접합의 문제고, 그리고 이번 단계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부분에서 전체로라고 하는 것은 재료에서 출발해서 그게 지시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데 건축이 그걸로 만들어지진 않죠. 그래서 전체에서 부분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연결시켰고, 그게 이제 이 3차 행렬의 원리들을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변이 되는 게 저게 평면이기도 하고 인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태적 매트릭스라는 개념의 실천은 시스템과 물질, 프로그램, 또 시간,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결합하면서 실제 하나의 매트릭스 개념을 완성한다. 이런 취지로 전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또 물질,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것은 하나의 어떤 파빌리온으로서 어떤 구축의 원리에 집중해서 만든 것이지만, 저 안에 이제 사람들이 활용할 것에 대한 조정,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구축의 원리에 충실한 것과 실제 활용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뭐 기둥들이 그대로 다 내려오고, 어떤 부분들은 조정이 되고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의 활용과 그 과정들을 조정했어요. 이 경우에도 그냥 야외에 있는 가볍게 가벼운 막으로 그 안쪽 공간을 일부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땅 속에 조절된 온도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아무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지금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두 분도 계속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길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는 이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지식을 분석해서 그걸 체계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로 대체하는 일이지, 과거에 머무는 일은 분명히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